자, 여러분들 2021년 기준으로 해서 기출문제 우리 재경관리사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재무회계 파트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번 문제인데, 자,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대해서 국제기준을 전면 도입했어요. 다음 중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면 각국의 회계기준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했던 비용이 절감되었다. 그래서 세계 표준 이 회계기준을 만들어서 전 세계 120개 넘는 나라들이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그 기준서를 또 개별적으로 또 만들다 보면은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이 절감됐죠. 원래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준서가 있는데 그걸로 만들고 해외로 진출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서는 국제회계 기준을 투자자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중으로 작성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국제회계 기준으로 만들어라. 자, 두 번째,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제고된 반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은 낮아졌다. 틀렸죠? 비교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이 전 세계 120개 넘는 나라들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서에 따라 만들었으면 신뢰성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다. 자, 3번에 보면 국제적 합작 계약 등에서 상호 이해 가능성이 이제 증가됐죠. 왜냐면 이제 서로 알아먹지 못하는 각각의 나라에서 그 기준서 가지고 재무제표를 비교하게 되면 비교 가능성도 떨어지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상호 이해 가능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해외 사업 확장을 촉진하여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이나 이런데 우리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라든지 경영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쉽게 유치할 수 있게 되고 국가 간의 자본 이동도 이제 수월하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2번이 틀렸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이 기본 가정이란 회계이론 전개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 이론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건데, 이건 뭐 다 마찬가지죠. 모든 학문은 뭐 수학은 1 플러스 1이 2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3이 되고 4가 되고 마찬가지예요. 회계 이론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가정 하에서 이제 회계 이론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청산할 의도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계속 기업의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자, 우리 계속 기업의 가정이 바로 이 기본 가정인데, 계속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와 같이 그 경영 활동을 청산할 의도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기업의 가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돼요. 그 얘기는 경영할 때 청산할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 기업의 가정으로 재무제표를 만들면 안 돼요. 청산을 가정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에 보면 목적 적합성은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갖춰야 할 근본적 질적 특성이지만 개념 체계에서 규정하는 기본 가정에 이거는 질적 특성이지 가정이 아니에요. 자, 4번에 이 기본 가정은 우리 계속 기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보세요. 자, 재무제표 우리 포괄 손익계산서 기본 요소. 자, 경영성과 측정을 위해 기록되는 포괄 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에는 수익과 비용이 있죠. 자, 넓은 의미의 수익에는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도 포함이 되고요. 비용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3번이 틀렸네, 이게. 자, 왜냐면 비용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일부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면 외화 환산 손실이라든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든지 이거는 실제로 실현된 게 아니고 저가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평가 손실로 잡아주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손상 차손이라든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자, 그래서 일부가 되어 있어요.
자, 수익의 발생은 결과적으로 자본을 증가, 부채의 감소를 수반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작성 및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죠. 그래서 매 보고기한 말마다 이 존속 가능성을 평가를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거의 한 12개월 이 정보를 고려해서 평가를 해서 만약에 그만두겠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기업으로 이 가정에서 재무제표 만들면 안 되고요. 지금 당장 다 팔아버린 다음에 청산을 가정해서도 재무제표를 제작성하셔야 되게. 자, 그리고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측정하는 거 있죠? 그건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 계정을 써서 매출채권에서 얼마가 못 받을 거다라고 설명하는 계정. 자, 이런 걸 보고 평가 계정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차감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렸다. 자, 우리 현금흐름 정보 제외하고 발생 기준 회계로 재무제표 작성하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하면 통합 표시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자, 12월 말 결산 범위는 주계 3일에 3분기 중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3분기예요. 3분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얘기하는데, 자, 자본 변동표는 우리가 딱 기간이죠. 근데 누적으로 해줘야 돼요. 7월 1일부터 9월 31일이 아니고요. 1월 1일부터 9월 30일이지. 즉 자본 변동표, 현금흐름표는 다 누적 기간, 즉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누적 기간으로 이제 이 비교 표시되는 거지. 포괄 손익계산서는 누적 기간뿐만 아니라 중간 기간도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현금흐름표는 누적 기간으로만 돼 있죠. 재무상태표는 시점이다 보니까 9월 30일하고 직전 연도 12월 30일 비교하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 우리 재고자산 분류되어야 할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부동산 매매. 자, 부동산 매매업에서 기업에서 보유하는 판매 목적. 이건 이제 재고자산이죠. 자동차 제조회사에서는 이제 그 공장에서 생산 중에 있는 미완성 엔진, 뭐 이런 것은 우리 원재료든 제공품이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건설회사에서 분양사업을 위해 신축하는 건물이다. 건설회사 입장에서 이 분양사업, 그러니까 이제 건설회사에서 건물 지어가지고 이거를 이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재고 자산이다. 자, 우리 회사에서 공장의 일부를 폐쇄하면서 처분하고자 하는 설비 자산은 이거는 이제 이 재고 자산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한번 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3일은 단기 중에 원재료를 후불 조건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의 원가가 발생하였다. 동 매입 거래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상에 증가하게 될 재고자산의 가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우리 $1,000 주고 사가지 않는데 거래 당시 환율이 그 1,000원이에요. 1,000원. 근데 거기 매입 할인이라고 해서 $100를 깎아줬어요, 이게. 자, 그러면 자, $1,000에서 우리가 $100를 우리가 할인해줬다. 자, 그러면 곱하기 1,000원이면은 이게 순수한 이 구입 가격이 될 거예요. 그러면 900달러인데 9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자, 거기다가 운송 보험료라고 해서 이제 10만 원이라는 부대 비용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쭉 돼 있고 거기 환급 불가한 수익관세 및 제세금이다 2만 원 이렇게. 자, 이것은 환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관세가 발생했으면은 이제 그거를 다시 수출하게 되면 환급이 되는데, 국내에서 이제 소비가 되면 이거는 원가로 들어가야 돼요. 재고자산 매입관리부서 인원의 매입기간 이
인건비다라고 하는데 우리 재고자산 매입 관리부서 인원의 매입기간 인건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 이게 직접적으로 이 재고자산을 매입하는데 이 사람의 인건비가 피할 수 없으면 원가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든 안 사든 이 사람의 이 매입기간 인건비는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부대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매입관리부서 인원의 매입기간 인건비 5만 원은 단기 비용 처리한다. 요 미음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요것이 요렇게 더하게 되면 우리 요것은 자, 몇 번이죠? 7번에 10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것은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이 답이다. 요게 아마 102만 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매입부서 매입기간의 인건비는 우리가 매입을 하든 안 하든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취득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원가로 들어가는 거지. 자, 그렇게 좀 보시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구매부서에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뭐 구매하는 재고자에 다 뿌려줘야 되냐? 그건 아니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한번 보시면 8번 요거도 한번 써볼까요? 자, 다음 자료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주식회사 3일에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발생하였다. 다음 자료 중 주식회사 3일에 X2년포가설 계산 매출원가 등 관련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건 사실은 요 T 계정만 잘 알으시면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요 기초와 이제 이 매입 그러면 거기 이 X1년 12월 30일 재고자산이 50만 원의 이제 기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액이 200이 있어요. 이렇게 200. 그리고 이 X2년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감모 손실, 차감후에 이 기말이 요게 이제 그 얘기는 저가로 되어 있는 요 기말이 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100만 원. 자, 그러면 나머지가 다 이게 단기 비용이에요. 단기 비용이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매출원가 등 관련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만 물어본 게 아니고 매출원가 등 관련 비용. 그러면 250에다가 빼게 되면 요것이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8번에 이 답은 4번이 이제 될 거예요. 8번의 답은 4번이다. 자, 근데 이제 꼭 주의하실 점은 문구에서 이런 단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감모 손실하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 있는데 요거는 매출원가로 가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사실은 요것이 다 매출원가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이제 매출원가로 이렇게. 지금 이 평가 손실이 20이니까 요게 20이고요. 자, 이제 분석은 한번 해보면 평가 손실. 자, 그리고 다른 얘기 없으니까 이제 감모 손실 거기 얼마냐면은 10만 원이에요. 이렇게 순수하게 지금 팔려나간 것은 이게 12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다. 근데 이 보통 요 것들도 다 매출원가로 이제 가산을 시킨다고 이게 이렇게. 근데 뭐 여하튼 4번이 답인데 요 T 계정의 모습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한번 보시죠. 자, 주식회사 서울은 사용 중이던 차량원방구 A를 주식회사 부산이 사용하던 차량원방구 B와 교환하였다. 이 교환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서울은 공정가치의 차액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경우 주식회사 서울이 차량원방구 B의 취득원가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근데 동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가 돼 있대요. 그러면 이 교환 거래는 이 파는 게 아니래 이게. 그러면
장부가로 그냥 승계하면 되죠. 우리 차량 문방구 A의 장부가 230이에요. 그래서 그 장부가 230만 원이고, 그리고 처분 손익은 계산하지 않죠. 왜냐면 파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현금을 우리가 지급을 했어요. 얼마냐면은 공정가치하고 차이 나는 30만 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업적 실질이 결여됐을 때 얘기예요. 결여됐을 때. 그러니까 230에서 그 30만 원을 더한 26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식회사 서울 입장에서 그 취득원가가 차량 문방구 B의 취득원가가 되겠다. 그래서 260은 거기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결여되지 않고요. 상업적 실질이 있다. 상업적 실질이 있다. 자, 실질이 있다. 그러면 이 장부가가 아니고 내가 제공한 차량 문방구 A의 공정가치인 170이 되겠어요. 그리고 장부가 230을 통해서 우리는 처분 손실 6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지급액이 30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실질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200만 원이 이제 되겠죠. 요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도 좀 잘 좀 봐주시라.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에요. 10번. 자, 주 3일은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X1년 1월 1일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장은 X3년 중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완공될 예정. 자, 그리고 아래와 같이 특정 목적으로 차입을 했고요. 그러면 차입원가를 자본할 때 X1년도 특정 차입과 관련해서 자본할 차입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1월 1일 날 거기 이 2,4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차입한 것은 X1년 5월 1일 날 2,400만 원을 차입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2,400이라고 하는 요 것에 대해서 곱하기 거기 연이자율이 5%란 말이에요. 근데 곱하기 우리가 12분의 요것은 5월 1일 날 빌려와서 그때부터 8개월치 이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8개월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8개월치라고 하는 거 요것은 그래서 2, 5, 10 해가지고 요것은 이 나눠주게 되면 200이 되고요. 5%면 10만 원이 되고 거기에 이 8 그러면은 80인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특정 차입금에서 발생할 그 이자 3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다음은 X1년 말 주식회사 3일의 건물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식회사 3일은 X1년 말 건물과 관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X2년 결산 시점에 주식회사 3일이 건물과 관련해서 인식해야 할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거 X2년도인데, 근데 거기 보면 X1년 말의 건물의 장부금의 손상 전이고요. 근데 보니까 니은과 디귿 통해서 둘 중에 맥스 해가지고 4,500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X1년도는 뭐 볼 필요도 없고 4,500까지고 이 남은 연수 그럼 거기 잔존가치에 있고요. 잔존 내용수가 20년이 되어 있어요. 그럼 4,500에 대해서 20으로 이 나눠가지고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그러면 225만 원이 되겠네. 자, 이거 원래는 X1년 말에 이렇게 장부가가 5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회수 가능액이 지금 4,500으로 이렇게 되어서 물론 당연히 이 회수 가능액은 우리 맥스잖아. 이게 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거기 다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큰 거니까 이거 당연히 4,5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손상차손을 이렇게 500을 잡아 놓은 상태인데 이거 지금 우리가 필요 없다. 왜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요 X2년도 말에 요 감가상각비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면 그냥 4,500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 지금 20년이잖아요. 20년. 잔존가치 없고요. 자, 그래서 그냥 20년으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225만 원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답이 225만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이제 답이 되겠더라. 그래서 요거 물론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손상차손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2번을 한번 볼게요. 12번. 자, 12번에 보면 이론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산으로 인식 안 하죠.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고 그 영업권은 매수 영업권이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돈 주고 그걸로 이제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돈 준 걸로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매수 영업권은 자산으로 잡지만 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정 안 하죠. 자, 두 번째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는 미래 경제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연구 단계는 무조건 단기 비용이에요. 무형자산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 개발에 구분할 수 없으면 그거는 연구 단계로 보죠. 3번이 틀렸네. 거의 개발 단계로 되어 있는데 연구 단계로 보는 거예요. 자, 4번에 보면 여러 가지 대체하는 연구 단계지.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3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자, 13번에 보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3일은 신제품 개발 활동과 관련해서 600만 원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 해당 개발비는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고요. 그리고 이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대요. 그 얘기는 10월 1일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신뢰성이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뭐 간단하죠. 600만 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5년. 자, 곱하기 12분의 3개월. 왜냐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3, 4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120. 그러면 30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1번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자, 14번에 보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자가사용 부동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유형자산이죠. 자가사용 부동산.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이건 이제 재고자산이고 금융리스로 제고한 부동산은 아무런 회계 처리 안 하고요. 4번에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게 바로 투자부동산에 분류되는 사례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주식 1000주를 우리 FV, OCI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면 X1년과 X2년 말의 재무상태표에 이 계상할 자, 주의하실 점은 재무상태표라고 그랬어요. 요건 누적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평가손익은 각각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1000주 해서 5,000원씩 해가지고 500만 원에 이제 취득을 했네. 이렇게 500만 원에 취득을 했다. 자, 그런데 X1년도에 이 1000주 하게 되면 650이 돼 있죠. 이렇게. 이게 X1년도 말이고요. X2년도 말에는 490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490으로 떨어져 있다. 자, 우리 FBOCI의 특징은
요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나는 150이 평가 이익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X2년도 말에는 490이라는 공정가치로 표시해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10만 원이라고 하는, 왜냐면 여기서 이거 빼기 해서 항상 500만 원으로 같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왜냐면 500에서 변동하는 것을 다 OCI로 집어넣기 때문에 단기 손익을 관계없어요. 그래서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OCI의 그 평가 손익이 살아있는데 결국 650에서 150을 빼면 500이 되고요. 490에서 요 10만 원을 빼면 그것도 500이 되고요. 왜냐면 빼기는 더하기니까 500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두 가지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지, 이게. 우리 손익계산서의 OCI는 얘는 변동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150이라는 것이 변동했지. 이렇게. 그리고 요 사이에 지금 손익계산서의 OCI는 150에서 이렇게 가려면 결과적으로 160이라는 것이 감소해야 돼요. 150이라는 평가가 없어지고 10만 원이라는 평가 손실을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160이 변동해야지, 이게. 그래서 여기 650도 160만큼 줄어들어서 이 490이 됐고 얘도 160만큼 줄어들어서 이게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시점이요. 요것은 변동분이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재무상태표 이 시점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거 물어보면 이렇게가 답이 되겠지. 지금 150하고 10만 원이 160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 X1년도 말에 150이다. 그 다음에 X2년도 말에 손실 10만 원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이제 16번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이 금융 자산이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는, 대부분 이전됐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통제를 다 넘겼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1번에 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파는 거 이거 파는 거예요. 다 넘어간 거지. 근데 2번에 보면 유가증권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건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빌려준 거지 이게 이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2번이 대부분이 대부분이 이전하는 예를 들은 거네요. 대부분을 이전한 거. 그러면 1번이 되겠네. 왜냐면 이제 2번은 이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 3번을 보면 알죠. 양도자가 팔았는데 그 미리 정한 가격에 만약에 돈 빌려줬다면 받을 이자를 더해가지고 내가 재매입하겠대요. 그럼 뭔 소리야? 내가 금융자산을 팔았는데 그러면서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걸 다시 재매입하겠대. 그럼 얼마를 얹어서? 내가 돈을 만약에 저 상대방이 빌려줬다면 받았어야 돼. 이자를 얹어가지고.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받은 돈은 내가 돈 빌린 거예요. 그 금융자산을 담보로. 그러니까 이제 넘긴 건 아니지. 그리고 4번에 보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손해보상을, 그러니까 위험이 넘어가지 않았지. 양도자가 그 위험을 보증한대, 이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매도했대요. 그러면 위험이 안 넘어갔어요, 이게. 나중에 다 책임지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아직 보유하고 있는 거지.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거지. 2, 3, 4는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사례고요. 1번에 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면 이제 이건 파는 거지.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7번. 저기 지금 아까 돼 있고 17번의 답은 1번이에요. 16번을 안 풀었네. 거기 위에. 그 이론 문제죠. 객관적 증거로 보기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이자 지급이나 손상이라는 게 바로 채무 불이행이거든. 원금이자에 대한 이 못 받을 위험 또는 못 받게 되는 사유들. 그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이것은 이제 손상의 어떤 이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차입자의 내가 지금 금융자산에서 상대방한테
이 상대방이 발행한 사채 내가 샀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차입자지, 돈을 빌린 사람이니까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자권의 불가피한 완화. 이것도 손상이죠. 자,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 가능성이 높은 상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4번에 보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게 이거는 뭐 이럴 수도 있죠, 이거는. 근데 그게 손상의 사유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을 한번 보면 전환사채, 전환권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조건 부채로 계상한다. 1번이 틀렸네, 이게. 자, 그 전환권 대가가 확정 수량과 확정 이 금액으로 해서 그 보통주와 이제 교환할 걸로 이제 돼 있는 거면 이거 자본이죠. 자본으로 이제 계상되는 거지. 이게 1번에 틀렸고요. 자, 2번에 보면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보유자 요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전환권이 부여돼 있지. 일반적 사채보다 좀 낮게 발행할 수 있어요. 사채 상환할증 조건의 전환사채는 발행 시점에 상환증금을 인식하죠. 그리고 전환사채는 일반 사채 전환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적 성격 맞고요. 1번이 틀렸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자, 7년 1월 1일 100만 원의 전환사채 액면 발행했어요. 전환 조건은 사채 액면 5만 원당 액면가 만 원인 보통주 한 주로 이제 전환 조건이 그렇게 돼 있네요. 전환 청구 현재 전환권 대가는 5만 원, 사채 상환할증금은 12만 원, 전환권 조정은 10만 원이다. 잔액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 경우 만약에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일단 거기 잔액으로 남아있던 것들 다 없애야죠. 거기 전환사채 100만 원, 100만 원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 이 상환증금 12만 원, 그것도 없어지고, 자, 요것이 사실은 만기 지급액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아직 미실현된 우리 이자 요소가 전환권 조정인데 그게 10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이 바로 그 사채의 장부가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이제 110만 원이 이제 장부가가 없어지는 거죠. 110만 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전환권 대가라고 해서 5만 원이 있어요. 요건 우리가 발행할 때 받은 건데 지금 전환권 행사할 때 그때 주발초로 이제 대체가 이제 되는데 요 문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요것은 이렇게 대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기업의 선택이거든. 그러면 문장에 전환권 대가는 전환권 행사 시 이 대체한다. 회사가 대체하는 걸 선택했다. 그럼 문구가 들어가야 돼,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재경관리사 시험범위 내에서는 그냥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은 이렇게 무조건 대체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대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재경관리사에서는 그냥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자, 원래는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 그냥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액면인데 거기 보면 5만 원당 그러면 100만 원을 5만 원으로 나눠 보세요. 자, 100만 원 나누기 5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럼 이게 몇 주냐면은 이제 20주예요. 20주인데 액면이 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20주인데 결국은 액면가 만 원인 그러면은 자본금은 20이 될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아마 주발초 해서 이 차대가 좀 맞아야 되는데 그 주발초는 이제 87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그래서 그것은 1번 이렇게 이 답이 되겠어요. 19번의 그 답은 1번이 이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그 충당부채, 자, 미래 예상영업 손실, 이것은 최선의 추정치를 금액으로 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해요. 미래 예상영업 손실은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의무냐,
피할 수 있으면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에 예상되는 영업 손실에 대한 그 영업 부문을 아예 폐쇄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되지. 그러면 이거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무가 아니다. 1번은 틀렸어요. 자, 2번.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한 말현재 최선의 추정치여야 되죠. 왜냐면 이제 충당부채는 추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관련한 불확실성이 고려돼야 되죠. 2번이 맞네요. 2번이 맞는 얘기를 지금 거기다 써놨네, 이게. 자, 3번을 보면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죠. 그리고 자원 유출된 가능성이 높고 지출금액이 불확실하면 지출 시기는 확정된 게 아니라 지출 시기도 불확실한 거예요. 지출 금액도 불확실하지만 지출 시기도 불확실한 거지. 근데 그것에 이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자, 4번에 명목금액 현재 가치 차이가 중요하다면 현재 가치 계산을 해야지요. 명목금액이 아니고요. 자, 이제 해서 여기까지 좀 풀었고요. 거기 21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